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줄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 방송 이후로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출근하고, 진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업무적으로는 뷰를 쓰다가 최근에는 앵귤러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빨리 앵귤러를 적응하려고 밤마다 앵귤러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달래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 GitHub 액션즈를 쓸 일이 잦아져서 겸사겸사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좀 올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써본 CI/CD 도구 중에서 GitHub 액션스가 제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GitHub 액션이 그 코드 머지할 때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것만 보고 실제로 작업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뭐 젠킨스나 다른 CI/CD 툴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GitHub 액션스에 대해서 별도의 주제로 다뤄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굉장히 넓은 주제를 가볍게 한번 다뤄보기로 했잖아요. 네. 줄레님,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글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줄레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자로서 컴퓨터와 나누는 의사소통은 아무래도 평소에 사람과 하는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도 대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령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입출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텐데 결국에는 그 돌아오는 반응도 즉 아웃풋도 저희가 명령한 대로 동작을 하는 것일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간의 대화는 꼭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뭐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데 컴퓨터랑 하는 대화는 목표가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랑 하는 대화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죠. 4층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같은 것도 막 사용하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 평소 말할 때 쓴 언어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줄레님은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그 새로운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사투리 정도 배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외국어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외국어 하나 익히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다국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운 언어를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영어 어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거의 쓰는 단어만 돌려 쓰는 것 같아요. if나 for처럼 어떤 언어를 쓰든 공통적으로 쓰는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인간이 쓰는 언어처럼 그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음. 네. 저만 해도 현재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고랭을 쓰고 있고 또 주변에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3-4 개? 적어도 2개 이상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농담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치면 막 7개, 8개 국어 한다고 막 그렇게 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일반 언어 비교했을 때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큰 차이점은요. 인간의 언어에서는 철자나 문법이 조금 틀려도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심지어 일부러 문법을 파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단 1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예시 같은데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띄어쓰기 하나만으로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 인간은 상황에 따라 눈치껏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런 유도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인간의 언어에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줄레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던 같이 일하던 후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때 그 음. 친구의 코드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괄호를 하나 덜 닫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나는 것이 저한테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 음. 친구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음. 인간 언어에 특화되셨던 분이셨던 것 같네요. 네. 음. 음. 그래서 결국은 코드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코드가 포맷이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컴퓨터는 인간처럼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음. 친구는 이걸 당연히 여기는 저를 더 신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재밌네요. 달래님 그럼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와 우리가 언어, 일반 언어와 인간의 언어와 그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언어든 프로그래밍 언어든 우리가 사고하는 방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음. 보통 사람들은 언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줄레님 혹시 프로그래밍을 음. 하다가 이런 경험 음. 없으신가요? 똑같은 음. 문제가 주어졌는데 음. 언어 A를 사용하면 이렇게 풀리는데 언어 B를 음. 사용하면 저렇게 풀리는. 음. 이게 맞는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참 코딩 인터뷰 준비를 할 때 하나의 알고리즘 문제를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로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언어를 제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접근 마인드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로 풀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OOP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어 기능을 쪼개고 인스턴스를 생성할까를 먼저 고려하게 됐는데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클래스를 생성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뭐 '펑셔널하게 짤 수 있는가?' 혹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가 있지는 않을까?' 다른 부분에서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 패러다임이나 심지어 어떤 철학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인간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어를 쓸 때와 한국어를 쓸 때 성격이 달라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어를 쓸 때는 뭔가 좀 건방져지는데 한국어를 쓸 때는 뭔가 좀 공손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 저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어 쓸 때는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윗분들한테는 더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 쓸 때는 높임말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그룹장님도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로그래머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그래요? 저는 회사에서 거의 말이 없어서 딱 떠오르는 예가 없는데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 개발자들이 대화하는 거 유심히 들어보면 은근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섞어서 마치 외계어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익셉션이 났는데 뭐 캐치를 안 해서 뭐 디버깅이 음. 어려웠다라든지요. 뭐 이런 음. 대화를 다른 직군의 분들이 들으면 얘네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갸우뚱하는 음음.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 저도 항상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다른 직군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좀 더 배려를 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단순히 우리 생각을 표현할 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줄레님,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음. 대해서 얘기할 때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사해 달라고 음음.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숙제를 음. 좀 해오셨나요? 네. 당연하죠. 예. 예전에는 그 막연히 몇 년도에 어떤 언어가 탄생하였다? 예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였고 예 추가로 몇 개 아티클을 읽어 봤는데 참고했던 자료는 나중에 그 쇼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는 크게 5 그룹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 년대 이전,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그리고 현재. 예. 우선 첫 번째로 70 년대 이전인데요. 그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고 다양한 언어가 생성된 시대라고 있어요. 1936년 최초의 컴퓨터 튜링 머신이 수학자 앨런 튜링에 의해서 제시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군의 암호해독에 활용되어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 참고로 앨런 튜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시면은 좀 더 재미있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된 언어를 기계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진수, 부호, 0하고 1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1949년 어셈블리어가 나왔는데요. 0과 1, 이진수 조합은 인간의 머리로는 기억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진수 명령을 기억하기 쉬운 영어 단어로 변환해서 사용했는데요. 가령 110, 110 이 이진 데이터를 save라는 영어 단어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이거를 어셈블리어로 보시면 되고요. 1957년에는 포트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과학, 수학, 통계 등 복잡한 수학 계산식에 활용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컴파일러이자 현재 사용한 언어 중 가장 오래된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에 이 포트란 언어가 사용됐는데 현재까지도 이 슈퍼컴퓨터에는 여전히 포트란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958년에는 리스트 프로세서 약자인 리스프가 AI 목적으로 MIT의 존 맥캐티에 의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59년에는 코볼, 네, 코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코볼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은행 카드, 병원, 교통 시스템 등에 적용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억에 남는 뉴스가 그 코로나 기간에 미국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관련 정부 사이트가 다운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코볼 개발자를 고용한다는 기사를 읽을 적이 있는데 그 기사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코볼로 된 레거시 시스템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를 네,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코볼 시스템들은 이제 IBM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돌아갔는데
이제 나중에 2000년도 넘어갈 때쯤에 Y2K 문제, 그리고 메인프레임의 라이센스 비용 문제, 그리고 코드 유지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자바로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 보면 대부분 언어는 자바, 그리고 서버는 리눅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960년에는 C 언어의 모태가 된 A 언어, B 언어가, 그리고 교육용의 목적으로 베이직 언어가 탄생했는데, 이 베이직 언어는 그 다트마우스 컬리지에서 개발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50, 60년대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언어가 나왔네요. 저 수준의 언어는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아, 우리 언어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같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해요. 그리고 베이직 언어는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 가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가 긴 언어인지는 몰랐네요. 음, 음.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7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70년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된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1970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교육 툴로 파스칼이 개발되었는데, 초창기에 애플이 무척 선호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베이직을, 애플은 파스칼을 선호했네요. 그리고 1972년 데니스 리치가 B 언어를 기반으로 C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데니스 리치는 1960년대 말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본인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목적이 게임 목적 이거 하나라서 멀티가 아닌 유닉스로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C 언어를 제작을 한 거고, 그 C 언어가 완성된 후에는 이 유닉스를 이제 C 언어로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C 언어는 최초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운영체제 레벨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인 1972년에는 그 또 다른 언어인 SQL, 그러니까 SQL이 만들어졌는데 IBM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하고, 이 또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언어의 모태가 된 그 유명한 C 언어가 이때 나왔네요. 학부 시절에 PC방에서 스타하다가 C 언어로 구구단 짜던 과제 하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SQL은 당연히 오라클에서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IBM에서 만들었다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는 통합, 모듈, 성능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1980년대에는 OOP 개념이 포함된 두 개의 빅 언어 C++와 오브젝트 C가 탄생했는데요. 우선 C++는 윈도우 PC 앱, 그리고 게임 개발의 1등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어도브 포토샵, 그리고 게임 엔진 등 다양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C는 맥OS, iOS 같은 애플 OS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됩니다. 저는 80년대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애플은 MS랑 똑같은 C++를 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오브젝티브 C를 채택했다는 게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스위프트로 바꾸고 결국 개발자 입장에서는 배울 언어만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90년대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과는 별개로 1991년에 귀도반 로썸에 의해서 파이썬이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심플하고 느리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 성능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런 느린 속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에 최적화된 언어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도 많은 유명한 언어가 탄생했는데요.
우선 웹 어플리케이션을 주 목적으로 하는 루비와 PHP가 탄생하였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의 내장 언어로 자바스크립트가 나와 웹 대세 언어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바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일하고 있던 그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바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야 파이썬, 루비, PHP, 자바스크립트, 자바와 같은 반가운 언어들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90년대는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닷컴 버블의 바람을 타고 진짜 많은 언어가 탄생했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현재 트렌드인데요. 2001년에 C샵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1997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바를 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자바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설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른 여느 회사들처럼 자바를 활용해서 J++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바 진영에서는 이게 너무 표준에 어긋난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를 참고해 아예 C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명하는 C샵은 C++를 기반으로 하며 자바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에 OOP 개념이 포함되면서 C++로 불린 것처럼 C샵은 C++에 추가적으로 ASP, 단넷 같은 웹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면서 플러스가 4개, 즉 C샵이 되었다고 합니다. C샵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및 웹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되게 많은 언어가 등장했는데요. 스크래치, 그루비, 스칼라, 파워쉘, 클로저, 고, 러스트, 다트, 코틀린, 타입스크립트, 스위프트. 정말 많은 언어가 새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C샵을 만들게 된 스토리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잖아요. 애플은 경쟁에서 밀려서 한참 힘들던 시절이고요. 당시의 MS는 지금의 MS랑 많이 달라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악명이 높았죠. 아마도 오픈소스 진영에서 MS가 자바를 쓰는 것을 몹시 경계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자바는 뭔가 오픈소스를 대표하는 언어였으니까요. 지금은 오라클에 인수가 되어서 좀 그런 느낌이 덜하지만요. 음,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를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그 언어마다 태생과 쓰임이 다르고 모든 언어가 영원히 생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쓰는 주 언어가 언젠가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 기술 사용하는 것에 항상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그 변화된 주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는 예전에는 어셈블리어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C가 나오면서 주로 C로 바뀌고 현재는 이제 고나 러스트 쪽으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은행 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자바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윈도우 앱 같은 경우에는 C++에서 현재는 C샵으로 주로 개발이 되고 그 애플의 앱들은 이제 오브젝트 C에서 현재는 스위프트로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은 이제 자바에서 개발되던 게 현재는 코틀린으로 그리고 웹 앱들은 플래시나 ASP, JSP에서 현재는 자바스크립트로 주 언어가 많이 변화된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줄레님 정말 프로그래밍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느끼신 점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자만하는 언어는 이렇게 도태가 되고 이렇게 새로 나온 언어로 뭔가 대체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도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줄레님,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음. 먼저 그 레벨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음. 언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음. 얼마나 레벨 또는 음. 수준이 높으냐 아니면 음. 얼마나 레벨 또는 수준이 음. 낮으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음. 보통 저수준의 언어가 있고 고수준의 언어가 음.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한국어에서 그 수준이라는 음.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음. 프로그래밍에서 수준이라는 개념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음. 말하는 수준은 프로그래밍 음. 언어의 추상화 정도를 뜻해요. 음. 따라서 절대 음. 수준이 높은 언어가 더 좋은 언어이고 수준이 음. 낮은 언어가 더 나쁜 음. 언어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음. 됩니다. 네. 그 수준이라고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한 번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처음 본 친구들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한 친구가 이제 영어로 예, "너의 고수준 언어는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바 5년 정도 했어." 하고 넘어갔는데 그 나중에 모임이 끝나고 다른 이제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 되게 무례하다. 왜 음, 초면에 개발 실력을 물어보냐고.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봤으니까 이제 고수준 언어라고 했을 때 이제 고수준 이제 뭐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뭐 어떤 언어를 내가 라고 물어보는지를 바로 캐치를 했는데 어 그 한국 친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충분히 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네요.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이 수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줄레님은 프로그래밍에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잡고 계신가요? 우선 그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예 그래서 컴퓨터에 좀 더 가까운 언어가 저수준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인간에 좀 더 가까운 언어가 고수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래밍 입문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쓰는 언어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음. 설명을 해볼게요. 음. 먼저 우리 자신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고 가정하고 컴퓨터를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미국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여기서 우리가 이 미국인에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내 영어가 서툴고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인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개발자가 저수준의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저수준의 언어는 개발자가 컴퓨터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서 좀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언어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컴퓨터에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이해시키기 위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미국인에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줄 사람이나 기계가 필요하겠죠? 말하는 우리 자신은 편하겠지만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가야 하니 당연히 의사소통은 오래 걸리겠죠? 음. 이것을 프로그래머가 고수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고수준의 언어는 개발자가 사람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비유를 해 주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 인간과 컴퓨터의 대화를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로 매칭을 해 보고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썼을 때의 장단점이 고수준, 저수준 언어의 장단점과 예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비유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사실 개발자로서 실무에서 기계 언어 어셈블리어 수준까지 수준이 낮은 언어를 쓸 일은 뭐 반도체 분야, 뭐 인베디드 개발 아니면은 되게 저수준에서 일어나는 뭐 해킹 이런 음,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컴퓨터를 사실 전공하신 분들도 음, 뭐 어셈블리어 정도는 접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음, 직접 써보면 아시겠지만 음, 어셈블리어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에요. 뭐 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질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음, 메모리 몇 번을 막 읽어와서 막 덧셈 뺄셈 시키고 있으면 뭐 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겠죠? 음. 저는 어셈블리어가 뭔지는 알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가지 않지만 음.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저수준 언어와 고수준 언어의 장단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대부분 고수준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줄리아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생산성의 차이 아닐까요? 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오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격하게 음, 성장하면서 음,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보다 프로그래머가 더 귀해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귀해서 여러 개발자가 한 대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줄을 서서 코딩을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음, 이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고 따라서 조금이라도 컴퓨터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써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따라서 저수준 언어를 사용하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되는 과정이 적고 개발자가 메모리와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했던 것이지요. 음,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개발자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로운 개발자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져서 팀 단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 간 협업이 늘어나고 내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이 읽고 쓰기 용이한 고수준 언어의 이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가 워낙 강력해지고 저렴해지면서 고수준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과정이 더 이상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음, 제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코드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사실 완전 이제 최근에는 분야를 음, 불문하고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음, 음, 때문에 저는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준은 누구나 정말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 상대로 코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 고안된 스크래치와 같은 음, 언어를 혹자는 프로그래밍 음,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음, 하는데요. 저는 음, 수준이 아주 음, 극도로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음, 누구나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을 이제 보실 음, 수 없거나 아니면 음, 타이핑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뭐 음, 음성 기반 또는 음, 뇌파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음, 만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가까운 미래에는 음, 이렇게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음,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음, 보고 있고요. 그런 음, 언어들은
뭐 또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에 비하면 또 말도 안 되게 더 수준이 높은 언어가 되겠죠. 뇌파로 하는 거 되게 땡기는데요? 막 개발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네. 눈 감고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중간에 네. 얼마나 많은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고수준 언어를 쓸 때도 이제 중간에 뭐 어떤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그런 도구들이 이제 변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뭐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져도 약간의 그런 딜레이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뭐 뇌파 기반, 이런 음성 기반 이런 게 기술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상용화 하려면은 이제 내가 뭐 뇌파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음성을 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이제 컴퓨터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뭐 필요하겠지만 뭐 요즘 발전한 속도로 보면 충분히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꼭 시대를 가능하길. 볼 수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이제 타이핑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줄레님은 그 타이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타이핑 말씀하신 게 정적 언어, 동적 언어 말씀하시는 거죠? 타입에 대해서. 그렇죠. 타입, 네. 타입에다가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네. 뭐 어떤 뭐 한국말로 하면 뭐 타입을 명시하다? 뭐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그 동사가 아니죠. ing 붙었으니까 타입을 명시하는 행위, 뭐 타입을 명시하기,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고랭 쓰고 있는데 보면은 자바랑 고랭은 이제 정적 언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적 언어를 더 선호해요. 동적 언어는 확실히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저는 이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타입 뭐 또는 뭐 자료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코드 내에서 데이터의 대략적인 형태를 결정하고요. 변수에 할당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한하는 데 사용이 돼요. 또한 함수의 인자값이나 반환값의 형태를 제한하고 객체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자료형이 컴파일 시점에 결정이 되는 언어가 있고 실행 시점에 결정이 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보통 전자를 정적 타이핑 언어, 후자를 동적 타이핑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적 타이핑 언어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자료형을 스스로 명시해줘야 되지만 동적 타이핑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알아서 자료형을 유치해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줄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정적 타이핑 언어로는 C 계열 언어, 그러니까 뭐 C, C++, 뭐 Objective-C, C#, 그리고 자바 계열 언어, 뭐 자바, 코틀린, 스칼라를 들 수 있는데요. 정적 타이핑 언어를 사용하면 동적 타이핑 언어 대비 좀 버그가 적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적 타이핑 언어로 작성된 코드는 컴파일이나 빌드 과정에서 변수의 자료형과 실제 저장된 데이터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즉 타입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발자가 모든 변수나 함수, 클래스에 반드시 자료형을 명시해 주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줄레님이 정적 타이핑 언어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개발할 때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동료들이 만든 함수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뭐 헬퍼 네. 펑션도 그렇고 그때 이제 언어가 어떤 타입을 이제 리턴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음, 찾아 들어가서 이게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는구나, 이거는 뭐 인트를 반환하는구나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면 너무나 명확하니까 제가 개발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쓸 때도 저는 최대한 이제 타입 린트를 쓰려고 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정적 타이핑 언어를 쓸 때는 함수 시그니처만 봐도 이게 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네. 대략 바로 유추가 알 수 있어서. 가능한데 예, 네. 함수 이제 동적 타이핑 언어를 쓰면 사실 그 작성된 코드를 읽어보지 않은 이상 그 자신감을 갖고 그 함수를 호출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쵸. 네.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90년대 웹과 함께 등장한 아까 전에 그 줄레님이 잘 정리해 주셨었는데요. 그 파이썬, 루비,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언어들은 동적 타이핑 언어로 분류되는데요. 동적 타이핑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코드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자료형을 명시해 줄 필요가 없으니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별도의 타입 체크를 하지 않으니 작성한 코드를 또한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타입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시점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회성 스크립트나 시제품을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동적 타이핑 언어들은 비교적 타이핑 정도가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적 타이핑 언어들은 강한 타이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적 타이핑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요. 그 숫자형 타입이 넘버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데 넘버. 그 뭐 자바나 뭐 C# 같은 정적 타이핑 언어에서는 같은 숫자형에서도 정수형과 실수형을 구분하고 각 자료형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뭐 바이트형, 쇼트형, 인트형, 롱형, 플로트형, 더블형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가 돼요. 따라서 정적 타이핑 언어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개발자가 해당 언어의 타입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동적 타이핑 언어에서도 정적 타이핑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적 타이핑을 하고 싶다면 타입스크립트라는 확장된 언어를 사용하면 되고 파이썬에서는 타입 힌트라는 기능이 언어에 추가되어서 정적 타이핑이 가능해졌어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기존의 동적 타이핑 언어를 기피하던 대규모의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동적 타이핑 언어를 채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레님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티클에서 그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의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를 강제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타입 세이프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타입 힌트를 무조건 쓰거든요. 이게 이제 협업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확실히 정적 타이핑을 어느 정도 그 개발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 정적 타이핑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트렌드는 돌고 도니까 뭐 또 모르겠어요. 또 뭐 이렇게 또 정적 타이핑을 하다 보면 그 또 정적 타이핑 언어를 쓸 때 어떤 그런 특유의 피로감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또 요즘 많이 해소가 되는 이유가
워낙 그 음. 코드 에디터가 좋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써야 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뭐 한두 개만 알파벳을 써도 알아서 그 코드 에디터가 이렇게 이제 자동 완성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적 타이핑 언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패러다임에 따라서 언어를 좀 분류하고 싶어요. 줄레님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패러다임이란 단어는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를 공부할 때 항상 앞단에 이제 자바를 설명하면서 하면서 뭐 네. OOP 개념이 들어오면서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실 한국말로 바꾸면 뭐 어떤 방법론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감을 받아서 탄생을 했고요. 아까 뭐 자바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재밌게도 다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에 또 영향을 줘요. 그 뭐 코볼이나 베이직과 같이 초창기에 등장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준? 뭐 이런 절차적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실제로 복잡한 세상을 모델링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대두하게 되었고, 뭐 자바나 C샵과 같은 객체지향 언어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 관리와 가변 데이터를 피하는 스칼라나 얼랭과 같은 빅데이터를 다루기 용이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형 언어도 원래는 예전에 나왔던 언어죠. 그런데 요새 이제 다시 각광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라는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개념은 뭐 초창기부터 프로그램에 있던 개념인데 함수형 패러다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함수라는 거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정해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함수를 작성할 때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동일한 인풋에는 동일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뭐 그렇게 함수 작성하지 않으면 사실 함수형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나쁜 함수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리고 뭐 데이터를 상태를 바꾸는 걸 굉장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객체지향에서는 상태 바꾸는 걸 엄청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지금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아니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게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 패러다임을 공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로 알려졌던 자바는 람다식과 같은 함수형 패러다임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매년 객체지향 문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충분히 객체지향 패러다임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각자 진화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패러다임 간의 장점만 취하라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자바도 이제
어떻게 보면 OOP에서의 가장 선두적인 그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펑셔널이 8부터 가능했잖아요. 자바 8부터. 그리고 보면은 파이썬도 클래스를 다 쓸 수 있고 OOP 개념을 적용되었고 다 서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모든 언어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름대로 분류를 해 보았어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면 기존에 있던 언어 대비 새로운 사용자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첫 프로그래밍 언어는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환경, 뭐 학교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어떤 뭐 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두 번째 언어나 세 번째 언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시던 프로그래밍 언어와 성격이 많이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C샵을 하시는 분이 같은 개체지향 패러다임을 따르는 자바를 해보면 두 언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익히는 건 쉬울지 몰라도 그만큼 새롭게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데 뭐 파이썬이나 루비,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고수준 언어를 쓰시던 분들이 뭐 C나 고, 러스트와 같은 저수준 언어를 배워보신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프로그래밍을 바라보시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그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어떤 그 보는 그 시점을 넓히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부터 각자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씩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네, 네. 저는 GitHub의 그 단축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GitHub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 화면에서 그 피어리어드 키 누르면은 바로 웹 에디터가 실행이 되고 이제 GP 그러니까 go to 뭐 pull request겠죠? GP를 누르면은 pull request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코드 리뷰 할 때 그 화면에서 I를 누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코멘트를 하이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데 이 각 화면에서 물음표를 타이핑 하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축키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지. 그래서 각자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기능을 물음표 타이핑 하셔가지고 확인하신다.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달래님은 네, 말씀하세요. 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네요. 저도 그 period 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종종 그 이제 다른 리파지토리 볼 때 소스 코드 좀 이제 좀 깊게 보고 싶은데 막 굳이 이렇게 클론 받기는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제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달래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예, 저는 오늘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Developer T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팟캐스트인데요. 번역하면 개발자 차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차는 이제 T, 먹는 차죠. 나도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하나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팟캐스트인데요. 주로 프로그래밍 팟캐스트들이 기술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쵸? 근데 이 네. 팟캐스트는 되게 비기술적인 면을 많이 다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하기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개발자들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풀 리퀘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 리퀘스트를 잘 리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다른 팟캐스트에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영어로 들으니까 이제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풀 리퀘스트 잘 작성하고 풀 리퀘스트 잘 리뷰하고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건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잘 예, 안 그쵸. 알려주잖아요, 사실. 사수가 없지 않은 이상. 네. 뭐 사수가 네. 있어도 뭐 사실 예. 네. 그쵸. 잘 안 이렇게 뭐 알려지죠. 보면은 이게 뭐 5가지 정도 매 회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들을 뭐 사실 또 되게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술 관련 내용이면 좀 들을 때 막 뭔가 컴퓨터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좀 좀 찾아보면서 들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듣고 내가 다음에 내일 일할 때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영어로 된 오디오 콘텐츠를 뭐 듣는 것을 항상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네. 참 즐거웠습니다, 줄레님. 네, 저도 즐거웠고요. 그럼 다시 뵙는 그날까지 딜코딩 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코딩 하세요. 감사합니다.